홍종학 중소기업부 장관과 소상공인 단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 장관의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더 강력해진 대출 규제를 내놓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에 대부업의 대출까지 포함시킬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 500개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홍종학 장관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불통관치를 깨겠다며 호언장담했는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허수아비로 전락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소상공인 단체에 분열을 조장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대변하고 보호해줘야 하는 중기부 장관이 오히려 그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우스운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의 논란은 계속 증폭되고 있는데 홍종학 장관은 뭘 하는 걸까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취임 당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수호천사를 자처하던 홍종학 장관. 그러나 현재 홍 장관은 소상공인과의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며 정부와 다른 결을 보이는 소상공인 연합회를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이 심리적인 지금 압박을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곤혹스럽기도 하고 이례적인 일들이고 사실은 중소기업 벤처부가 최저임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일어나는 의혹들 소상공인연합회를 탄압하거나 소상공인연합회의 지도부를 흔들려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이 결과는 정말로 바로잡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중기부는 올해 최승재 회장 취임 다음 날 이례적인 행정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지금껏 자료를 제출하는 형식의 정기적인 감사가 아닌 인사와 노무, 행정 등 3일에 거쳐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연합회 길들이기 차원이라는 의구심을 받았습니다. 또 소상공인 연합회 소속 단체를 조사한 것을 두고 사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정부기관이 무리하게 독립적인 경제단체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지난 8월 말 최저임금 반대 집회를 앞두고 소상공인연합회 와해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실제 중기부는 연합회 소속 단체에 일일이 전화를 돌려 집회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압박을 벌였습니다. 설왕설래 논란이 되자 중기부가 해명 자료를 냈는데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킨 꼴이 됐습니다. 최승재 회장의 반대 세력으로 불리는 정상추진위원회가 중기부에 직접 행정감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미 단체인 정치위의 공문을 중기부가 수용한 것이 정상적인 태도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국감에서 홍 장관은 정치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최저임금 반대 집회 전날 간담회에서 만남을 가진 것으로 밝혀져 이것 역시 위증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논란이 계속되는 것 자체가 소상공인을 감싸안지 못한 채 문정부의 허수아비로 전락해 700만 소상공인과 나를 세우는 홍 장관의 부족한 리더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언제쯤이 불통이 끝나고 소상공인과의 화합을 볼 수 있을까요?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나온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DSR, 상환 능력만큼 대출해주겠다는 이 규제에는 기존에 시행됐던 DTI 규제엔 빠져있던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포함됐습니다. 더 강력한 대출 규제인 셈인데요. 당국이 여기에 대부업 대출 정보까지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업무 현황 보고자료에서 한국신용정보원, 대부업협회와 협의해 대부업 대출 정보가 DSR 산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업 대출 정보를 DSR 산정에 포함해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겁니다. DSR은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할부금융, 학자금 대출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현재 대부업 대출액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업 대출이 DSR에 포함되면 대출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집니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지난해 기준 8,084개. 이들이 대출해준 금액은 16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 수치는 등록된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을 단순히 합친 것으로 개인 대출 정보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개인 대출 정보는 대부업체들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올려야 하는데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개인 대출 정보가 파악되는 대로 대부업 대출까지 포함해 DSR을 산정할 방침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될 경우 대부업을 주로 이용하는 저신용자들의 금융소외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합니다. 금융당국은 햇살론이나 사이돌 대출 등 서민금융대출은 DSR 규제 예외로 설정하고 한도와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운영하는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 C랩은 이미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벤처업계의 활력소가 돼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6년간 모은 C랩 노하우를 일반에도 오픈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피부 측정 기기 앞에 서서 얼굴을 촬영하자 몇 초 만에 피부 측정 결과가 나오고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을 추천해줍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간 이 제품은 삼성전자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C랩에서 발굴됐습니다. 제품을 만든 룰루랩은 지난해 사업성을 인정받아 독립법인으로 분사했습니다. 초기 개발 멤버가 가장 중요한데 C랩 프로그램을 통해서 삼성전자 사내 전문가들을 이제 같이 팀원으로 영입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핀오프 할 시점에서도 저희가 모르는 부분인 재무라던가 회계라던가 아니면은 뭐 특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2년 시작된 삼성전자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C랩에서는 지금까지 총 228개의 과제가 진행됐고 이 중 34개의 과제는 스타트업으로 창업해 17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해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사내벤처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한 C랩의 운영 노하우를 사회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경험과 노하우를 외부로 확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지만 어떻게 창업을 하는지 잘 모르는 청년들에게 창업의 어떤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우리 사회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데도 삼성은 앞으로 5년간 300개의 사회 스타트업 과제를 지원해 청년 창업을 장려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도 지속해 임직원의 스타트업 과제 200개를 지원합니다. 지난 6년간 삼성의 혁신을 가져온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C랩이 외부로 개방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금리 결정에 관심이 가는 건 보나마나 동결이던 이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주열 총재가 이전과는 다르게 최근 금리 인상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경기 전망과 부동산 동향, 한미 금리차 등 여러 통화 정책 여건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 결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금리 향방에 대한 전망이
올해 들어 가장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달 초 75개 기관 채권 관련 종사자 1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5%가 이달 금리 동결을 예상했지만 동결 응답은 전보다 1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금융 불균형 등을 강조하며 연내 금리 인상 의지를 드러내자 10월 인상 기대감이 높아진 겁니다. 그럼에도 동결 전망이 여전히 우세한 것은 한국은행이 성장 눈높이를 낮추면서 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달 수정 경제 전망에서 성장률과 물가, 고용 등 경제지표 전망치 3개를 모두 낮춘다고 이미 예고했습니다. 통상 금리 인상은 경기가 지나치게 달아오를 때 속도 조절을 하는 목적이라 경기 하강을 예상하면서 금리를 올리면 앞뒤가 맞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이낙연 총리의 최근 발언이 되려 인상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올렸다가는 정부 말대로 움직였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금융시장이 한국은행이 아니라 정부 고위 당국자인만 바라볼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올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회는 이번 달과 다음 달 2차례만 남아 있습니다. 12월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어 미리 대응해두지 않으면 한미 금리 차가 1%포인트까지 벌어집니다. 행여나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불안감이 확산하면 한국 경제가 급격히 흔들릴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은행권이 지난달부터 동산담보대출을 강화하면서 다양한 동산담보 취급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화장품 완제품이나 이동식 크레인 등을 담보로 최대 10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동산금융은 생산시설과 원자재,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지적재산권과 같은 회사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상품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동산담보대출 취급 잔액은 2,345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282억 원 증가했습니다. 금융위가 지난 5월 동산금융 활성화 전략을 발표한 이후 시중은행들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동산담보대출에 나선 영향입니다. 은행권이 동산금융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자금 접근성이 높아지고 또 금융 비용이 낮아지는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장품 유통업을 하는 중소기업 A사는 직접 유통하는 화장품 완제품을 담보로 은행에서 10억 원의 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기존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원재료를 담보로 할 경우에만 동산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중소기업 B사는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으려다 여력이 안 돼 이동식 크레인을 담보로 2억 5천만 원의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존엔 무동력 기계만 동산대출이 가능했지만 동력 있는 기계도 동산대출이 가능해진 덕분입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600조 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동산자산이 금융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은행권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중소기업은 600조 원 상당의 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은행 대출의 담보로 활용되는 동산은 2천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은 400조 원인데 이를 토대로 받은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은 360조 원에 달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현재 시간 15일로 예상됐던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발표가 늦어지면서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만약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될 경우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미국 무역법에 따라 10월 15일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환율 보고서 발표가 늦어지면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생각이었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장관이 중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중국이 미국 재무부의 환율 조작국 지정 조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율 보고서 발표가 지연되자 일각에서는 백악관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해 논리를 마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왔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위안화 가치가 9%가량 하락하면서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8월 중국에 대해 환율 조작국 지정 조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에 대한 우려와 경제지표 부진이 겹치면서 어제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85% 하락하며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IMF를 통한 환율 압박, 중국 기업의 미국 조달 시장 진입 금지, 무역협정 제한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같은 미국의 제재를 받을 경우 우리 경제도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위안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도 동반 하락해 외국 자본이 더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 감소도 문제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보통 패션 피플 하면 파리지앵, 뉴요커, 런던어를 주로 떠올리던 것도 어쩌면 옛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 정상급 디자이너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헤라 서울 패션 위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엔 한국의 패션 뷰티 산업의 가능성에 대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K-패션과 뷰티가 한자리에 총 집합한 그 현장에 고현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각 어깨가 돋보이는 오버사이즈 디자인이 위트 넘칩니다. 재치 있는 언밸런스 실루엣과 세련된 컬러감의 레이어드까지 남성도 하이힐을 신는 등 패션이 주는 개성과 재치에 현장을 찾은 이들이 눈길을 떼지 못합니다. 사각 어깨가 돋보이는 옷이고요. 그리고 컬러는 푸시버튼 특유의 색감이 잘 보이는 컬러 배치입니다. 거기 있는 모델들이 너무 쿨한 옷이라고 저한테 말해줬거든요. 그래서 서울 패션 쿨해요. 최근 K-패션이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며 성장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8일 박승건 디자이너의 푸시버튼은 한국 여성복 디자이너 최초로 세계 4대 패션쇼 중 하나인 런던 패션위크 무대에 올라 패션의 본고장 유럽 현지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은 차세대 신진 디자이너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영국 패션협회와 지난 5월 21일 패션사업 MOU를 맺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K-뷰티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헤라는 2015년부터 서울 패션위크 쇼 메이크업 시안을 잡는 과정부터 런웨이 메이크업까지 총괄하며 이번 시즌 60개의 디자이너 쇼 메이크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파리지앵이라고도 하죠. 이런 트렌디하고 굉장히 좀 컨템포러리한 어떤 여성들의 느낌들을 잘 표현을 하는 서울리 스타일 느낌과도 좀 결부가 잘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 패션과 뷰티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기대가 저도 개인적으로 몇 개 나라, 몇 개 매장에서 팔렸다는 단순 수치 중심이 아닌 한국의 명품 패션 뷰티 브랜드가 전 세계 트렌드를 이끄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월 소득 1,000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직장인이 해마다 늘면서 최근 4년 새 6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사업장 가입자 상한선 납부자 현황 자료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최고소득 직장인이 2014년 6만 10명에서 2017년 30만 7,322명으로 늘었습니다. 월 1억 원 이상 소득 직장인도 2014년 308명에서 2017년 1,280명, 2018년 8월 현재 1,424명으로 4년 새 4.6배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절반 가까이가 은퇴 이후 생활에 경제적으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험연구원이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2,4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가 전체 중 45.9%였습니다.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로 교육비와 의료비 등 시급하게 돈 쓸 곳이 많기 때문이 38.8%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소득이 너무 낮아서가 24.4%, 관심이 부족해서가 13.7%였습니다. 개인 퇴직연금 가입률도 20에서 30%에 불과했습니다.
택시업계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발해 내일부터 전국 운행 중단을 예고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각 지자체의 대중교통 운행 확대 등 수송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운행 중단을 예고한 택시는 10만 대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토부는 실제로 운행을 하지 않는 택시는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도 속속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시내버스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행하기로 했고 인천시는 출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대 지하철 버스를 추가로 운행하고 막차 시간을 연장하는 등 대책을 세웠습니다. 대전시는 택시 부재 전면 해제, 출퇴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배차 간격 조정 및 증차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0월 전국 입주 경기 실사지수가 전월보다 15.5포인트 하락한 68.9에 그쳤습니다. 서울 전망치는 84.4로 두 달 만에 다시 기준선 아래로 내렸습니다. 세종은 36포인트 급락한 80에 머물렀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국내 4대 그룹의 총수 등이 방북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대북 사업과 관련한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당분간은 내부적으로 기획 단계의 검토 작업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87만 5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2.4% 적습니다. 쌀값 상승 압력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이후 어린이집도 조사하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보건복지부가 연말까지 비리 의심 정황이 있는 어린이집 2,000곳을 추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찬바람이 불며 쌀쌀한 가을 추위가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면서 전국이 평년 기온을 밑돌겠는데요. 아침에는 서울 8도, 대전 5도로 한 자릿수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한낮에는 서울, 대전 17도, 전주, 대구 18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내일 밤까지 30에서 70mm가량의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고요. 그 밖에 동해안으로도 10에서 40mm가 내리겠고 내일 오후 한때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 경상 내륙으로 5mm 내외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강원 영동은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경기 동부와 충청북도는 오후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원 산간은 새벽에 눈과 비가 섞여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동안 속초 12도, 강릉 13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경상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은 20도를 밑돌겠습니다. 광주, 대구 18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상으로 비가 내리면서 물결은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여기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